5년간 이어진 며느리의 무시. 제 칠순은 잊혀졌지만 사돈의 칠순 잔치가 열린 최고급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보안 요원, 이 이방인 좀 내보내세요.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죠. 사돈은 제게 택시비라며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저 낡은 전화기를 열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인천의 낡은 빌라가 유독 우풍이 심해서 그런가 봐요. 벌써 칠순이라니 세월 참 빠르죠. 이 방 천장에는 비가 샌 자국이 얼룩덜룩한데 집주인은 고쳐줄 생각을 안 하네요. 하긴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 뭘 더 바라겠어요. 저는 그 돈도 아까워서 웬만하면 보일러도 잘 안 켜요. 그냥 두꺼운 내복 껴입고 그 위에 조끼까지 껴입고 지내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가끔 창밖을 보면 이웃들이 저를 보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요. 저 할머니는 아들 차도 번쩍번쩍 하던데 왜 저러고 사신대?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나 봐. 궁상이야 궁상. 그런 말들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사람들은 제가 정말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늙은이라고 생각하죠. 제 아들 민수,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까지도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게 두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찬바람이 무릎에 스며드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네 집에 보낼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야 하니까요. 개들이 뭘 챙겨 먹기나 하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무랑 시금치 같은 것들 뿐이지만 그래도 제 손맛이 어디 가나요. 이런 값싼 재료로도 상다리 휘어지는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거든요. 반찬을 만들면서 제 유일한 낙인 오래된 가요 테이프를 틀었어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가 이 썰렁한 방을 그나마 채워주네요. 그때였어요. 제 낡은 이지폰이 울린 게. 폴더를 열어보니 민수 엄마 밥 먹었냐는 짧은 문자 하나. 우리 아들은 제가 이 전화기 쓰는 걸 그렇게 창피해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써요? 저희는 다 가족 단톡방에서 얘기하는데 어머니만 빠지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 단톡방, 제가 스마트폰을 못 써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쩌면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게 걔들끼리 무슨 사진을 올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게 제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같기도 해요. 물을 푹 끓이며 나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니 문득 아주 오래전에 다른 냄새가 떠올랐어요. 그건 가난의 냄새였죠. 자갈치 시장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축축한 석탄 냄새가 뒤섞인 지독했던 그 시절의 냄새요. 제 기억은 1968년 머나먼 부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제 이름은 박순덕이 아니었어요. 16살 윤민서였죠. 상위군인이셨던 아버지는 무거운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자리에 누워 지내셨죠. 그리고 제 하나뿐인 남동생 태준이, 그 똑똑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어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날랐어요. 그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저 윤민서였어요. 제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이른 새벽 4시에 시작됐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삶은 달걀과 엿이 담긴 광주리를 이고 부산역 광장으로 나갔어요. 따끈한 삶은 달걀이요. 엿 사세요. 목이 쉬어라 외쳐야 겨우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겨울은 왜 그렇게 추웠는지 이불이라곤 낡은 솜이 다 빠진 것뿐이라 온 식구가 신문지를 겹겹이 덮고 자야 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저 세상으로 갈 뻔한 적도 있었죠. 제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 문을 걷어차지 않았다면 정말 아찔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삶이었는데 하늘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1970년이었나 태풍 올가가 부산을 덮쳤을 때 그 3평짜리 판잣집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내 식구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쟁터에서 얻은 상처가 결국 아버지를 데려갔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72년
병원비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마저 눈을 감으셨어요. 19살. 세상에 저와 어린 동생 태준이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잿더미가 된 판잣집 터에 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훌쩍이는 태준이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생선 비린내와 짐승의 피가 밴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죠. 제가 결심했어요. 태준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누나 말 잘 들어. 사람은 배워야 해. 지식만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저는 그동안 달걀 팔아모은 깡통에 숨겨뒀던 제 전 재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돈 전부를 태준이 손에 쥐어줬죠. 다시 학교로 가.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꼭 성공할 수 있어. 누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그게 제 19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한 결심이었어요. 찰칵,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다 돌아갔는지 멈추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네요. 어느새 반찬이 다 만들어졌어요. 무나물, 시금치 무침, 콩자반. 이걸 또 낡은 장바구니 카트에 싣고 민수네 집에 가야죠.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침 마주친 이웃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저 불쌍한 할머니. 또 자식놈 반찬 해주러 가네. 저는 그냥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들은 부산역 광장에서 울부짖던 16살 윤민서를,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맹세했던 19살의 그 다짐을 전혀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렇게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낡은 장바구니 카트에 싣고 아들 민수네 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에요.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며느리 지연이를 처음 봤을 땐 어찌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저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났죠. 그런데 그 상냥함은 딱 제가 사는 이 인천의 낡은 빌라를 보기 전까지였어요. 상견례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민수랑 같이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없는 살림에도 뭐라도 해먹이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집안을 쓸고 닦았죠. 그런데 그날 현관에 들어서는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저는 봤어요. 비가 새는 천장 얼룩을 힐끗 보고 좁아터진 부엌을 훑어보는 그 눈길을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연이네 집에서는 7천만 원을 해온다면서 저더러 아들 결혼시키는데 최소 3천만 원은 해주셔야 체면이 서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혼집 전세금으로는 자기들이 2억 5천을 낼 테니 어머니도 1억 2천은 보태셔야 한다고요.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 저런 말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참 야속했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인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동생 태준이가 매달 제 통장으로 넣어주는 그 돈에 손을 댔어요. 평생을 없는 돈처럼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묻어두었던 돈이었는데 민수 결혼 때문에 꽁꽁 묶어뒀던 비밀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꺼냈죠.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들의 행복이 그 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평화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죠. 제게도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만삭이 다 되도록 저한테는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제 손주 하윤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병원도 아니고 아들 목소리도 아닌 출산하고 사흘이나 지난 뒤에 받은 무미건조한 문자 한 통으로 알게 됐어요. 하윤이 태어났어요. 그 6글자뿐이었죠. 서운한 마음도 잠시 손주 볼 생각에 한달음에 선물을 사들고 아들이 알려준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강남의 어느 최고급 산후조리원이었어요.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다는 곳이었죠. 제 누추한 행색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입구에서 인터폰을 누르자
아들 민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기기는커녕 입구에서 저를 막아서더군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우리 하윤이 보러 왔지. 제 말에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지연 씨 몸이 안 좋아서 아무도 못 만나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 얼굴만 잠깐 보면 안 될까? 애기만 잠깐 보게 해줘. 제가 애원을 해도 아들은 단호했어요. 결국 저는 그 화려한 조리원, 로비 소파에 앉아 일시간을 꼬박 기다렸어요. 혹시나 아들이 마음을 바꿔 부르러 올까봐, 아니면 며느리라도 잠깐 스쳐 지나갈까봐. 하지만 일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는 제 손주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쫓겨나듯 그곳을 나와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를 더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인천 빌라와 그 산후조리원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고, 저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반찬이라도 해다 주려고 아들 집에 찾아가면 뻔히 안에 인기척이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에 오세요 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몇 번이나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민수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앞으로 집에 올 때 미리 전화 좀 하고 와. 지연이가 불편해하잖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애기 돌보는 건 장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은 제게서 할머니가 될 기회조차 박탈하는 거였어요. 황혼 육아다 뭐다 해서 다들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힘든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그 애들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이번 추석에도 저는 홀로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밤새워 음식을 장만했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각종 전에 혹시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저녁 늦게서야 민수 부부가 뺀질나게 차려입고 집에 들르더군요. 어머니, 음식 좀 싸주세요. 저희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서요. 그들은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자기들 차 트렁크에 싣고는 황급히 떠났어요.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아 그들이 먹다 남긴 밥상을 치우는데 어찌나 서럽던지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이웃집 손녀가 놀러 왔다며 제게 스마트폰으로 뭘 보여주는데 그게 며느리의 페이스북인가 뭔가 하는 거였어요. 거기엔 바로 몇 시간 전에 찍은 사진이라며 아들 부부와 사돈 식구들이 번쩍번쩍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처가에 급한 일이 아니라 외가 식구들과의 호화로운 외식이었던 거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디지털 세상 밖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그냥 낡은 이지폰이나 쓰는 이방인일 뿐이라는 걸요. 5년간 제가 참아왔던 이 모든 무시와 거짓말들이 그 사진 한 장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텅 빈 방 안에서 이웃 손녀가 보여준 그 반짝이는 핸드폰 속 사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처가 식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던 내 아들 민수,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겨서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5년 동안 쌓여온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손주 하윤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아들네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못 본 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갔죠. 그런데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윤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저 친구들 와 있어요. 저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창피하다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늙은 어미가,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는 게 며느리 친구들한테 창피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 차가운 인터폰 화면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손주 하윤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야말로 아이 얼굴도 보고 제가 준비한 작은 내복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민수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혹시 주말에 하윤이 생일이라고 오시려는 건 아니죠? 퉁명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냥 선물만이라도 전해주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잘랐어요. 엄마, 이번 생일은 외가 식구들끼리만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 장모님 댁에서 따로 하니까 엄마는 오지 마세요. 조촐하게 한다면서 외가 식구들만 모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가난한 시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혔구나. 그래서 내 손주 생일잔치에도 갈 자격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정서적으로 저를 완전히 밀어내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민수가 제 빌라로 풀이 죽은 얼굴로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하윤이 영어 유치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였어요. 700만 원이나 된다더군요. 손주 교육 문제라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요. 비록 저를 이렇게 소외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윤이는 제 손주잖아요. 저는 아들 결혼시키고 남은 동생이 준 돈 말고 제가 평생 아끼고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 700만 원을 채워줬어요. 민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아들고는 쌩안이 가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저희 집 우편함에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 하나 꽂혀 있었어요. 민수네 아파트 동호수는 같은데 아마 집배원이 헷갈렸나 봐요. 무심코 겉봉투를 보는데 카드사 명세서더군요. 뜯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찢어진 봉투 틈으로 결혼기념일 특별 할인이라는 글자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 680영원이라고 찍힌 내역이 보였어요. 날짜를 보니 저한테 하윤이 유치원비라고 돈을 가져간 바로 다음 날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제 손주 학원비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서 며느리와 호화로운 결혼기념일 파티를 한 거였어요.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실을 말하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나마 신락같이 이어져 있던 이 관계마저 끊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소가리를 한 지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민수가 야심한 밤에 제 빌라로 뛰어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을 일으키려 했죠. 왜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이사 가야 할 집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는데 2,500만 원이 당장 내일까지 필요하다고요. 어머니, 제발 2,500만 원만. 제가 이거 못 구하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들이 제 앞에서 엉엉 우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외면하겠어요. 하지만 제게도 그만한 현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건 동생이 준 비밀 자금 통장에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에는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아들의 버릇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 같았거든요. 민수야, 그 돈은 엄마가. 제가 말을 망설이자 민수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저는 결국 평생을 아끼고 아껴 부어온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들을 떠올렸어요. 부산에서 달걀 팔던 시절부터 푼푼히 모아왔던 제 인생이 담긴 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 구도심의 낡은 은행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적금 통장 3개를 전부 깼어요. 마지막 남은 예금 통장까지 해지했죠. 그렇게 제 피눈물이 담긴 2,500만 원을 만들어 민수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고맙다는 말도 없이 황급히 사라졌죠. 그리고 바로 그 주 주말이었어요. 또 이웃집 손녀를 만났는데 그 애가 제게 또 핸드폰을 보여주더군요. 이번에는 민수가 올렸다 지웠다는 사진이었는데 온 가족이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전세 보증금이 급하다던 아들은
저의 평생 적금을 털어서 가족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알면서도, 아들이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뜯어가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늙은 어미의 돈을 등쳐먹는 아들. 그 창피함은 결국 제 아들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그 체면이 뭐라고. 저는 그 모든 사실을 가슴에 묻고 저 스스로를 세상과 고립시켰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이 낡은 빌라 방 안에 저를 가뒀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지내던 지난주였어요. 제 칠순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낡은 이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하윤이 태어났어요라는 문자라도 보냈으니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한 통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제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어요. 텅 빈 방에서 홀로 차린 작은 밥상 앞에서 저는 제 존재가 아들에게 완전히 지워졌음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잊고 있던 이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내 동생, 태준이었어요. 누님, 생신 축하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가 엘 동생의 힘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조만간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지난 5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지난주에 겪었던 그 처절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잊힌 존재가 된 저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억해준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칠순 생일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고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아들에게서 사기를 당한 것보다 제 존재 자체가 잊혔다는 사실이 더 뼈아팠죠. 그 적막한 방에서 저를 유일하게 기억해준 태준이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제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는 제가 평생 열어보지 않은 통장과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달 어김없이 배달되는 우편물이 하나 있죠. 동생 태준이가 보내오는 은행 잔고 확인서예요. 저는 스마트폰 뱅킹 같은 건 쓸 줄도 모르고 태준이는 일부러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아날로그 우편물로 보내줘요. 겉봉투를 뜯어 그 안에 찍힌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겁이 덜컥 나요.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 같아서요. 사람들은 모르죠. 제 아들 민수조차도 몰라요. 지금의 저를 잊게 한 건 부산역 광장에서의 삶은 달걀이었지만 지금의 태준이를 만든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부산에서 제 전 재산을 털어 동생을 다시 학교에 보냈을 때 태준이는 저를 제2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아이가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로 올라가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부산에서 번 돈을 계속 붙여줬죠.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민수를 낳고 그럭저럭 살만해질 무렵이었어요. IMF가 터졌죠.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막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태준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힘든 시기였을 텐데 누나 빚을 갚겠다며 자기 회사를 담보로 돈을 끌어와 그 120억을 전부 갚아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태준이는 지금의 임페리얼 로얄 호텔을 포함한 거대한 그룹을 잃었죠.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 그룹의 막대한 지분을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남편의 파산으로 돈이라는 것에 너무 무섭게 되었고 제가 그 지분을 받는 순간 동생에게 평생 짐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태준아, 누나는 그냥 내가 잘된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지만 고집센 태준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누님을 위해 이 지분은 따로 떼어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누님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매달, 어떨 때는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아들 결혼 자금 1억 5천만 원을 뺀 것이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저 없는 돈처럼 제 돈이 아닌 것처럼 묻어두었어요. 제 아들 민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저 외삼촌이 바쁘고 돈 좀 버는 사람인 줄로만 알죠. 어릴 때 몇 번 본 게 달아서 자기 외삼촌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호텔 체인의 회장이라는 건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저의 유일한 동맹이자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는 그렇게 저만 아는 비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칠순날의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던 며칠 뒤였어요. 민수가 반찬이 떨어졌다며 제 빌라에 잠시 들렀죠. 퉁명스럽게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던 그때였어요. 민수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 네, 강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더군요. 아, 임페리얼, 로얄, 호텔이요? 네, 다음 주, 맞습니다. 장모님 칠순 잔치. 네, 6시 맞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임페리얼 로얄 호텔. 그 이름을 제가 모를 리가 없죠. 태준이의 호텔 체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제 칠수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제 사돈은 바로 그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멋쩍은 표정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가만히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방금 호텔이라고 했니? 사돈 칠순 잔치? 민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게. 네. 뭐, 장모님 칠순이라. 말을 더듬는 아들을 보며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날 엄마도 가겠다. 제 말에 민수가 기겁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장모님 칠순이시라는데 사돈인 내가 가보는 게 도리지. 저녁 6시라고 했지. 민수는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들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자개장, 가장 깊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아껴뒀던 최고급 비단과 오색 찬란한 자수실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비단을 꺼내 천천히 가위로 잘랐어요. 사돈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죠. 손수 수놓은 비단 복주머니 한 쌍, 하나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학을, 다른 하나에는 부귀와 영화를 의미하는 모란을 수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들에게 보내는 제 마지막 예의이자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한 폭풍전의 고요한 준비였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저는 밤낮으로 바늘에 실을 꿰었어요. 학이 날개를 펴고 모란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비단 위에 수놓으며 제 마음도 차갑게 굳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사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그 외투를 걸쳤어요. 그리고 정성껏 만든 2개의 비단 복주머니를 품에 안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울의 임페리얼 로얄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수백 개의 크리스탈이 달린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연회장 입구에는 최 여사 고이연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 행색은 그 300명이 넘는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마치 그림에 잘못 떨어진 잉크 방울처럼 초라했죠. 제가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는 것을 며느리 지연이가 먼저 발견했어요. 사돈댁 식구들과 웃고 떠들던 며느리의 얼굴이 저를 보는 순간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초대도 안 했는데 여길 왜 오세요?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제게로 쏠렸어요. 며느리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는 대신 오히려 더 날카롭게 외쳤죠. 보안 요원, 보안 요원 부르세요. 여기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이방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객들이 어머, 초대장도 없이 왔나봐. 누구신데 저렇게. 아이고, 웬 망신이야라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태를 파악한 아들 민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달려왔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여길 어디라고 오세요. 아들의 절규는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체면을 위한 비명이었죠. 그때였어요. 오늘 잔치의 주인공인 사돈, 지연이의 아버지 최 씨가 점잖은 척 다가오더군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어요. 사부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받으시고 택시비 하세요. 거지 취급. 제 아들의 장인이, 제 사돈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거지 취급한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손을 떨고 있자 아들 민수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파티 다 망쳤어요. 제발 그냥 집에 가시라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죠.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돌아서 로비 중앙에 있는 거대한 분수대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제 등 뒤에 따갑게 밝혔죠. 저는 품속에서 낡은 이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단축번호 1번, 내 동생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길게 눌렀어요. 뚜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누님, 웬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어요. 태준아, 나 지금 임페리얼 로얄 호텔에 와 있는데 여기 내 호텔 맞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는 그 순간 1천억 원짜리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던 참이었죠. 제 목소리에 담긴 절망과 모욕감을 그 아이는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저 나 쫓겨났어. 거지 취급당했어. 라고 힘겹게 말했죠.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태준이가 펜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 중단. 전 임원, 지금 당장 임페리얼 로얄로 집결해. 당장. 태준이의 고함 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올 정도였어요. 누님, 아무데도 가지 말고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가요. 15분이 마치 15년처럼 흘러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는지 다시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이 열리더니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내 동생 태준이가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고위 임원단 수행단을 이끌고 로비로 들어섰어요. 그 위압적인 모습에 시끄럽던 로비 전체가 순간 정지한 것 같았죠. 태준이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오직 저만 보며 곧장 걸어왔어요. 분수대 앞에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준이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이 모든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호텔 이사 지배인에게 명령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당장 저 연회장 폐쇄해. 네? 회장님. 그치만 이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당장 폐쇄하고 저 안에 있는 인간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쫓아내. 당장. 그제야 사돈 최 씨가 자기가 이 호텔의 고객이라는 생각에 항의하러 나섰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당신 누군데 감히. 태준이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서며 외쳤어요. 당신들이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내가 이 호텔 체인의 회장 박태준이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며느리 지연이와 아들 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태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분은 당신들이 방금 거지 취급하며 5만 원짜리나 던져준 이분은 내가 내 어머니처럼 모시는 나의 유일한 누님이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굳어버린 하객들과 아들 부부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이 호텔 회장의 누나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이 늙은이가 매년 너희가 상상도 못할 수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 이 호텔의 주주다. 태준이가 마지막 심판을 내렸어요. 이사, 똑똑히 들어. 오늘부로 최지연 씨 일가 전원, 그리고 저기 저 강민수 씨. 저 인간들은 우리 그룹 소속 모든 호텔과 레스토랑에 영구 출입 금지야. 내 눈에 다시는 띄게 하지 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민수와 지연이가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울고불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가관인 건 제 아들 민수였어요. 그는 며느리 지연이의 등을 떠밀며 울부짖더군요. 어머니, 다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이 여자가 어머니 창피하다고. 저는 아니에요. 다 지연이 탓이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탓을 하는 저 비겁한 아들의 모습을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 한 조각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향해 제 마지막 말을 뱉었어요. 이제 우린 남이다. 그 호텔 로비에서 이제 우린 남이다라는 말을 뱉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시원하기보다는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손으로 아들을 끊어냈다는 절망감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태준이는 그런 저를 부축해서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태준이는 저보다 더 분노했죠. 당장 자기 그룹 법무팀을 제게 붙여주더군요. 그 호텔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다음 날 태준이 보낸 변호사들 앞에서 저는 제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제 유언장에 대해서요. 아들 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 탓을 하던 그 비겁한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았거든요. 저 아이에게는 돈이 아니라 뼈저린 교훈이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변호사들에게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그러니까 태준이가 제게 주었던 그 막대한 지분과 수익 전부를 사회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고요. 변호사들이 놀라더군요. 정말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실 거냐고요. 아니요. 한 사람은 예외로 뒀어요. 제 손주, 하윤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저는 변호사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 손주 하윤이를 위해서 별도의 교육 신탁 기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조건을 달았죠. 이 돈은 하윤이가 성인이 되어 공부하는 데만 쓰여야 합니다. 그 부모, 강민수와 최지연은 단 1원도 손댈 수 없게요. 제 법적인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호텔 로비에 있던 하객 중 누군가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SBS 방송국에 제보가 됐죠. 며칠 뒤 SBS 저녁 뉴스에 그날의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호텔에서 쫓겨난 시어머니, 알고 보니 수백억대 주주. 충격 반전, 뭐 이런 제목이었죠. 제 얼굴은 모자이크가 됐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소리치던 모습, 사돈이 제게 5만 원을 건네려던 모습, 그리고 태준이가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던 그 순간까지 전부 방송을 탔어요. 세상 사람들, 특히 저희 또래의 어머니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웠냐, 저런 배은망덕한 며느리와 아들이 있냐. 인터넷인지 뭔지에도 민수와 지연이의 신상이 다 퍼져나갔다고 하더군요. 대중의 비난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어요.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던 며느리 지연이는 이 창피함을 견디지 못했어요. 뉴스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민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더군요. 그리고 제 아들 민수는 그 큰 스캔들과 수치심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결국 실직을 당하고 말았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거예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73이 되었네요. 더 이상 인천의 그 춥고 낡은 빌라에 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 고향 부산이에요. 정확히는 부산 기장,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죠. 여기는 제가 세운 학수양센터 1호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태준이의 도움을 받아 제 전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처럼 소외되고 고독한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를 짓기 시작했죠. 부산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의 5곳의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부산, 아미동 판잣집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외로움,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차가운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이 자선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센터 일은 바쁘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센터 직원분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면회를 요청한 분이 있다고요. 로비로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 민수였죠.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비싼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타고 초췌했죠. 작은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지연이에게 주는 양육비를 겨우 벌고 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호텔 로비에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서 들어보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울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홀로 남아보니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더군요. 저는 그저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지막 말을 전했죠. 민수야, 재산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더 이상 내게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살아라.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긋기였죠. 민수를 돌려보내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 진정한 행복은 이제 다른 곳에 있거든요. 저는 법원을 통해 제 손주 하윤이를 매달 한 번씩 따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에 하윤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는 더 이상 부산역에서 팔던 엿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학수양 센터의 할머니들과 함께 직접 만든 몸에 좋은 한과를 예쁘게 포장해 가죠. 손주 녀석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센터의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으며 여기 와서 살만 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비로소 제 과거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느껴요. 네, 저는 이제야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낡은 인연을 끊어내고 나 자신의 가치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 박순덕 여사처럼 그 아픔을 딛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야말로 진짜 강인함이겠죠. 엄마, 솔직히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셨어요? 민수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 아들이 제가 배를 아파 낳고 평생 키운 그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노후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사셨어요? 이제 와서 자식한테 짐만 되시려고요? 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저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제 아들은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노후 준비도 안 한 쓸모없는 짐이라고요. 그날 이후 전 많은 걸 깨달았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설령 그게 제 아들한테 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라 해도요. 제 이름은 정이에요. 올해 62이고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았던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남편은 민수가 2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이후론 혼자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수만 바라보고 살았죠. 민수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전 민수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 아끼지 않았고요. 취업 준비할 때도 학원비며 자격증 비용이며 다 대줬죠. 엄마, 나 서울에서 취직했어. 민수가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제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죠. 엄마, 그런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전세라도 얻으려면 최소 3억은 있어야 하는데.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부산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3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남편이랑 신혼 때부터 살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시가로는 한 2억 5천 정도 했어요. 민수야, 엄마 집 팔아서 너 서울 전세 보증금 보태줄게. 나머지는 네가 대출 받으면 되잖아. 진짜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네가 서울에서 잘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엄마야, 뭐 여기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고. 그렇게 전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팔았어요. 2억 3천에 팔렸고요. 거기서 제 원룸, 보증금 3천 빼고 2억을 고스란히 민수한테 보냈죠. 민수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 쪽 괜찮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3억 5천짜리 집이었는데 나머지 1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좋은 데서 살게 됐어. 고마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전 뿌듯했어요. 제가 원룸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몇 달 후, 민수가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번엔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어머, 그래.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저는 너무 기뻤죠. 머릿속으로 벌써 손주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결혼하려면 전셋집은 좀 그렇잖아. 여자친구 부모님도 자기 집은 있어야 한다고 하시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전세 뺀 돈이랑 엄마가 좀 더 보태주시면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야, 엄마가 이미 2억을 줬잖아. 엄마 집까지 팔아서. 알아요. 근데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결혼할 때 집도 없으면 시집을 어떻게 가요? 수진이네 부모님도 집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있는데 원룸 보증금 빼고 한 7천만 원 정도? 사실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하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 전부였죠. 노후자금이라고 아껴뒀던 거였어요. 그럼 그거 다 주시면 안 돼요? 전세 빼면 3억 5천이고 거기다 7천 보태면 4억 2천. 작은 빌라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야,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결혼하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시게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그러시면 전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진이네 부모님은 혼수며 예단이며 다 준비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집도 안 사주시고 노후 자금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아니, 민수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요. 엄마 뜻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전 그냥 전세에서 평생 살게요. 수진이한테도 우리 엄마는 도와주실 생각이 없다고 말할게요. 뚝.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결혼을 제가 망치는 건가? 며느리네 집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주는 볼 수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제 결론은 하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전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어젯밤에 생각 좀 해봤는데 7천 다 줄게.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민수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결정이 옳은 것 같았어요. 대신에 민수야, 엄마가 나중에 나이 들면 알아요,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중에 효도 잘할게요. 이번에 사는 집에 방도 하나 더 있으니까 엄마 언제든 오셔도 돼요. 그 말에 전 안심했죠. 제 아들이 알아서 챙겨주겠다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렇게 전 7천만 원을 민수한테 송금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어요. 2달 후 민수는 수진이랑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죠. 신혼집은 강북 쪽 작은 빌라였는데 깨끗하고 아담했어요.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여기 작은 방이 엄마 방이에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첫인상은 좋았어요. 예쁘고 똑부러져 보이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잘 살아라. 전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니 그걸로 충분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 1년, 2년. 처음엔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어요. 안부 물어보고 잘 지내냐고 묻고. 전 그때가 좋았죠.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거든요. 그런데 점점 전화가 뜸해지더라고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제가 먼저 전화해도 잘 안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걸게요. 엄마, 수진이랑 약속 있어서요. 나중에요. 나중에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전화는 오지 않았죠. 그래도 전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신혼이니까 아내랑 시간도 보내야 하고, 제가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명절 때나 생일 때는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첫 번째 추석 때였어요. 전 아침 일찍부터 장을 봤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송편도 빚고 작은 원룸이지만 정성껏 차례상도 준비했죠. 민수야, 추석에 부산 내려오지. 엄마, 이번 추석엔 수진이네 가야 해요. 장인어른 댁이 서울이라 거기로 갈 거예요. 그래. 그럼 설날에는? 설날도 아마 수진이네 갈 것 같은데요. 해마다 번갈아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엄마는 언제 보니? 엄마, 제가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설날에도, 그 다음에 추석에도, 그 다음에 설날에도 3년 동안 민수를 직접 본 건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서울 올라갔을 때였죠. 엄마, 갑자기 왜 올라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랬지.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집에 손님도 자주 오고 해서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말에 전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불편한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무 갑자기 왔네. 미안하다. 전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다음 날 바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아들 집에서 자겠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 후로 전 서울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제가 먼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엔 간단히 죽 끓여 먹고, 낮엔 동네 복지관 가서 어르신들이랑 수다 떨고, 저녁엔 TV 보다가 자고, 외로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님, 담낭에 혹이 있네요. 크기가 좀 커서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수술이요? 네,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더 커지면 다른 데로 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진지한 표정에 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보험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입원비 포함해서요. 500만 원. 제 통장엔 1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원룸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전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에야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요? 바쁜데.
민수야,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수술? 무슨 수술이요? 담낭에 혹이 생겼대. 빨리 떼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민수의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에 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500만 원만.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엄마, 제가 얼마 전에 집 구입하느라 대출 받은 거 모르세요? 지금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나가요. 거기다 수진이 임신해서 산부인과 비며 뭐며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 대체 그동안 뭐 하면서 사셨길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노후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사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돈 드렸잖아요. 그거 받으시면서 엄마 앞으로의 일은 생각 안 하셨어요? 전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맞나 싶었죠. 민수야, 그게 무슨, 엄마, 이제 와서 자식한테 집만 되시려고요. 저희도 애 낳으면 키우느라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분유값, 기저귀값, 아기 옷값, 하나하나 다 돈이에요. 엄마는 그런 거 다 해줬는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다고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셨어요? 아빠 사망보험금도 받으셨고 집도 파셨잖아요. 그 돈으로 노후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어요? 그게 다 너한테 준 거잖아. 전 안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주셨잖아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준비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저한테 손 벌리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전할 말을 잃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민수야, 엄마가,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알아요. 그건 감사해요. 근데 엄마, 그렇다고 제가 평생 엄마 뒷바라지 해야 돼요? 전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내랑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500만 원만. 엄마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엄마, 뭘로 갚으시게요? 수입도 없으시면서. 됐어요. 엄마,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민수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복도 한가운데였지만 그딴 건 상관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노후 준비도 못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남편 떠나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들 결혼시키려고 제 집까지 팔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 고작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셨어요 였어요. 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울다가 지쳐서 겨우 일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분노, 서러움,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였어요. 배신감이었어요. 그리고 각성이었죠. 전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모든 걸 주면 아들이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제가 아들을 위해 희생하면 아들이 저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준 게 많을수록 민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가 더 낮아질수록 민수는 저를 더 무시했죠. 전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한 통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실이죠. 부동산 명의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그날 저녁 전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어요. 민수 이름으로 된 그 빌라. 그 집의 실소유주는 바로 접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그때 집을 사실 때 계약서 보면 구매자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어요. 아드님한테 송금하신 건 증여 형태였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어머님이신 거예요. 단지 아드님이 그 집에 살고 계신 거고요.
만약 어머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그 집을 처분하시거나 명의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당시 거래 내역도 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전 멍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랬어요. 민수가 집 살 때 제가 부동산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었죠. 민수가 회사 일로 바빠서 본인이 직접 못 간다고 해서요.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뭐라고 했더라. 어머님 명의로 하시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 좋아요. 나중에 아드님한테 증여하시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세금 아낀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어차피 민수 주려고 산 집인데.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죠. 그럼 제가 그 집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어머님 재산이니까요. 다만 현재 아드님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명도 소송 같은 거요. 명도 소송. 아니면 아드님과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머님이 집을 되찾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아드님이 동의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전 잠을 못 이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 집을 팔면 제 수술비는 물론이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임신한 며느리도 있는데 제가 집을 빼앗으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렇게 이틀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혹시 돈 마련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 주지 마세요. 전 제 가정 꾸리기도 바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식었어요. 수술 잘 되었냐고. 전 아직 수술도 못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요.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 주지 마세요라는 말에 전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좋아요. 연락하지 않을게요. 대신 제가 할 일을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서울행 KTX를 탔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준비해 준 서류를 가방에 넣고요. 2시간 반 후, 전 민수네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민수 엄마. 어머님. 갑자기 왜? 문이 열렸어요. 임신한 배를 안고 있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민수 있니? 회사 갔어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이세요? 미리 말씀하시지. 민수한테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민수가 황급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다고요. 앉아라. 뭐, 앉으라고 했어. 제 냉정한 목소리에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도 옆에 앉았고요. 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데요? 이 집 등기부 등본이야. 잘 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죠. 이게 엄마 명의로? 그래. 이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 내 재산이지. 엄마, 무슨 말씀을. 너한테 준 돈으로 산 집이지만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접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이라니. 아, 아니, 그게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데. 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세금 문제건 뭐건 중요한 건 이 집이 법적으로 내 거라는 사실이야. 전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집 팔려고 해.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파요? 수진이는 임신 중이고 저희는 갈 데도 없다고요. 너도 정신 차려.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셨어요? 노후 준비도 안 하시고 집만 되시려고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으면
뭐든 해도 돼. 내 수술비 500만 원도 안 빌려주면서 나더러 알아서 하래? 좋아. 나 알아서 할게. 내 집 팔아서 내 노후 준비할 거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너야말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랬어. 노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죽으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한테 나는 짐이잖아. 짐은 버려야지. 안 그래?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오빠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필요 없어. 나 이제 사과 같은 거 안 받아. 전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2주 줄게. 2주 안에 이 집 비워. 내가 직접 부동산 내놓을 거니까. 엄마, 미쳤어요? 임신한 며느리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픈 엄마 수술비도 안 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똑같아. 나도 이제 너처럼 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챙기는 거지. 엄마, 제발. 민수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전 뿌리쳤죠. 손 떼.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나도 이제 그게 편해. 전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렸고요.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죠.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삶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전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매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강북구에 있는 빌라인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폭탄처럼 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고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배 아파해요. 제발 집 팔지 마세요. 하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벌써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가격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계약 진행할까요? 네, 진행하세요. 그럼 현재 세입자분들한테는 통보하셨나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 민수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 비워라. 새 주인이 들어온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어요. 문자는 더 많이 왔고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마지막 문자는 좀 달랐어요.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각오하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산 거예요. 엄마가 그냥 가져갈 수 없어요. 법적 대응이라니. 전 피식 웃었어요. 하세요. 해보세요. 법이 누구 편인지 보자고요. 일주일 후 정말로 민수 측 변호사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부당한 재산 처분을 중지하고 협의하자는 내용이었죠. 전 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셨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가 어머님이고 구매 당시 계약도 어머님 명의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민수가 뭘 어떻게 한대도 아드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증여계약서도 없고 증여세 신고도 안 했잖아요. 그냥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돈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좀 놓였어요. 2주가 지났어요. 민수는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상했죠. 전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민수는 원고저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겼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만족하셨어요? 이제 됐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직 안 끝났어. 집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임신한 며느리 거리에 내쫓으실 거예요.
네가 아픈 엄마 병원비 안 줄 때는 생각 안 했잖아. 나도 이제 너처럼 하는 거야. 엄마는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너는 자식이잖아.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면 되고.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전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후 민수가 짐을 쌌어요.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섰고요. 수진이는 울면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엄마는 이제 저한테 죽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네가 죽었다고 생각할게. 전 돌아섰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뭐라고 욕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빈집 열쇠를 받았어요. 다음 날, 집이 팔렸어요. 4억 2천만 원에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전 한참을 통장만 바라봤어요. 4억 2천.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수술이었어요.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혹도 깨끗하게 제거했고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술비 500만 원을 냈는데도 통장엔 4억이 넘게 남아 있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전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원룸 계약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봤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빌라를 샀어요. 1억 5천만 원짜리였죠. 방 2개의 거실도 있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어요. 원룸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남은 돈 2억 7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거기에 기초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새 집에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혹시 우리 복지관 카페에서 자원봉사 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르신들 차 타드리고 이야기 상대해 주시면 되는데. 저요? 네, 정희 씨 성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어떠세요? 해볼 만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집에 혼자 있어봤자 심심하니까요. 그렇게 전 복지관 카페에서 일주일에 3번씩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차 마시러 오시면 제가 커피랑 차 타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희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 커피 맛도 좋고. 어머, 별 말씀을요. 아니야, 진짜. 웬만한 카페보다 나아. 그 말에 전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작은 카페라도 하면 어떨까? 집도 있고 생활비도 나오는데 이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카페 창업 학원에 등록했어요. 2달 동안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고 카페 운영 노하우도 배웠어요. 그리고 작은 상가를 알아봤어요. 집 근처 주택가에 조용한 가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권리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전 그 가게를 계약했어요.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몇 개 놓고 따뜻한 조명 달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점 걸었어요. 간판도 달았어요. 정인의 작은 카페. 소박하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제 가게였어요. 오픈날 복지관 어르신들이 다 오셨어요. 정희 씨, 축하해요. 우리 정희 씨가 사장님이 됐네. 커피 한 잔씩 주세요. 카페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전 정신없이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매출은 15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번 첫 번째 돈이었죠. 그 돈을 세다가 전 울컥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제 인생이요. 카페를 운영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오시는 할아버지, 점심 후에 오시는 할머니들, 퇴근길에 들르는 젊은 직장인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전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민수였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제 아들이었죠.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요. 무슨 일이야? 전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가 애 낳았어요. 딸이에요. 엄마 이름 따서 희진이라고 지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엄마를 짐이라고 한 거.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없이 애 키우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수진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전 회사 다니면서 애도 봐야 하고 이게 엄마가 느꼈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전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그래도 엄마니까요. 하지만 전 이제 예전의 정의가 아니었어요. 민수야, 네가 뉘우쳤다는 건 다행이야. 진짜로. 엄마, 민수가 눈을 빛냈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근데 말이야. 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뉘우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한 말들, 나한테 한 행동들, 그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쉬워. 근데 내가 진짜 뉘우쳤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전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 없어. 엄마 무슨 내가 원하는 엄마, 뭐든지 해주고 희생하는 그런 엄마로는 안 돌아간다는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이 카페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럼 저는 내가 진짜 뉘우쳤다면 엄마 인생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 엄마도 한 명의 사람이야. 내 엄마이기 전에 정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너한테 돈도 안 줘. 집도 안 사줘. 애 봐주러 서울 가는 것도 내 스케줄 맞을 때만 할 거야. 그게 싫으면 다시 오지 마.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로 엄마를 엄마로서 존중하고 한 사람으로서 대해준다면 전 잠시 멈췄어요.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손주 얼굴도 보고 싶긴 하니까. 엄마,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해. 안부만 묻는 거. 내 건강 걱정하고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거. 할 수 있겠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네, 나한테 다시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셨어요?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나이만큼 열심히 살았어. 너 키우느라, 너 공부시키느라, 너 결혼시키느라. 부끄러운 거 하나 없어. 알겠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한 번 와. 손주 얼굴 보여줘. 그때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엄마, 고맙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손주 보는 것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지. 내가 원해서 보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돌아서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엄마, 카페 정말 예쁘네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응, 평생 하고 싶었던 거야. 다음에 올 때 수진이랑 희진이 데리고 올게요. 커피 얻어먹으러요. 돈 내야 해. 네, 장난이야. 가족은 공짜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일주일 후 민수가 정말 왔어요. 수진이랑 작은 아기를 안고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정말로요. 수진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손주나 보자. 전 희진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기였어요. 제 이름을 땄다니 묘하게 뿌듯하더라고요. 예쁘다. 엄마 닮았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색했고 상처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요.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었죠. 엄마, 카페 손님 많아요? 응, 단골들이 꽤 생겼어. 다들 좋은 분들이야. 대단하세요, 진짜.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이 나이라니. 아직 젊어. 전 웃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잖아. 맞는 말씀이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이제 희진이 키우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너희들도 잘할 거야. 처음엔 다 어려운 거니까. 그날 저녁, 민수네 가족을 배웅하고 나서 전 카페 문을 닫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죠. 전 혼자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아들한테 짐이라는 소리 들었던 날, 수술비도 없어서 막막했던 날, 집을 되찾기로 결심했던 날, 법정에 섰던 날, 카페를 오픈했던 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그냥 참고 살았다면, 전 아직도 원룸에서 쪼들리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비위 맞추고, 손주 보고 싶어도 말 못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집이 있어요. 제 가게가 있어요. 제 통장에 돈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요. 누구한테도 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아요. 가끔 외롭긴 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딜만 해요. 왜냐면 그건 제가 선택한 외로움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도 갈게요. 사랑해요. 전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조심히 들어가라.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전 가게 조명을 껐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희 씨, 내일도 카페 가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우리 정희 씨 커피가 제일 맛있어. 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제 집이에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셨어요? 민수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답할 수 있었죠. 나는 열심히 살았어. 너 키우느라, 너 공부시키느라, 너 결혼시키느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당당하게. 전 미소 지었어요. 62의 정의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접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후 준비요. 이제 완벽해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일도 있고, 살아갈 이유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배웠어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전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제 카페에서, 제 손님들과 제가 만든 커피와 함께요. 그리고 가끔씩 손주도 보고, 아들 며느리도 만나고.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할 때만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니까요.